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이산 가족의 화상 상봉에 필요한 카메라 등 장비들을 대북 제재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연속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다시 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 메시지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을 하루 앞둔 오늘 지지자들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쟁점과 최근 다시 불거진 사면 논란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3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앞세우며 열렸지만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개각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은 3주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인 주말을 맞았습니다.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이른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 이어 또 다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 실소유주로 보이는 강모 씨가 600억 원대 탈세를 주도한 단서를 잡고 국세청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산 가족들이 화상으로나마 만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화상 상봉에 필요한 장비들을 북에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했던 내용이 처음으로 이행이 되는 건데요. 꽁꽁 얼어붙었던 북미 관계가 인도주의적 사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대형 모니터로나마 남북의 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2005년부터 2년간 7차례에 걸쳐 3,700여 명의 이산 가족이 화상 상봉을 했습니다. 12년간 멈췄던 화상 상봉이 재개될 길이 열렸습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화상 상봉과 관련한 물자, 장비에 대해 대북 제재를 예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와 모니터, 광케이블 등의 물자를 북한에 반입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원래 있던 장비들은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아 상당 부분 교체하고 수리해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 내용을 토대로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게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독자 제재가 아직 남아있어 정부는 미국과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상봉을 신청한 이산 가족 13만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5만 5천 명뿐인데 이들의 85%가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는 외신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미사일 단지의 위성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거라는 발언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시설 옆에 차량과 트럭들이 주차돼 있고 2대의 크레인이 서 있는 철로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북한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발견됐다고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10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는 과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위성용 로켓 등을 조립한 적이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소장은 CNN에 열차 환승 지점에서 많은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나 로켓이 열차로 서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운송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 전문가 멜리사 해넘은 열차에 무엇이 실렸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위성 발사가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사흘 연속 실망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Let's see what happens, but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I saw testing. 앞서 미 국무부는 위성 발사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사전 경고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이 로켓 시험 발사나 위성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과 제재 등을 이유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진 모습인데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제 미국 국무부는 아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셈법이 복잡해진 건데 청와대는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 좀 밝힌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미국과 잘 협의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 대북 제재법에는 일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처럼 인도주의적 목적인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 정해진 틀 안에서 하겠다, 제재의 틀 안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를 보내는 것, 이제, 뭐 이런 것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겠죠. 대표적입니다. 예, 또 이제 미군 유해 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 대북 제재법 안에 아예 일체의 물질적 지원이 제재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예.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 같은 경우를 보시면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외를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군부터 이제 정부는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 하지만 이제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나 금강산 관광 같은 거는 이제 다소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돈이 이제 북한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이런 부분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만 보면요, 이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 관광을 취급하는 여행사만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2차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추진하려던 대표적인 사업도 이 비무장지대 DMZ의 관광이었는데요. 예. 문제는 관광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이런 방안들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재의 틈새를 잘 공략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대북 제재 카드는 미국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 조야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제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과 잘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당장 이루어질 듯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참모들에게 밝힌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민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회담 등 다양한 대화의 틀을 통해서 신뢰가 좀 더 회복된 뒤에 금강산 관광 등도 재개가 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간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제 발전이 절박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 메시지였던 건데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지도자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 이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선전 간부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처음 내놓은 메시지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임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강성 부흥과 인민의 행복한 내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분투해 나가자고. 회담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도발 대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더 지켜봐야 한다. 분석이 엇갈립니다.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이례적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수령의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헌신하는 영도자라고 한 겁니다. 과거 북한 체제의 성격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자신이 보통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 3월 10일.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지만 지난 2년간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탄핵 후 2년을 이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대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탄핵 불복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선 오늘도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선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대한 끝없는 구애와 극단적 우경화의 기림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을 앞두고 정치권이 저마다 논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함께 비판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가 언급하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부정일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정의당도 한국당의 사면 주장이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고 강조했고 민주평화당은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를 치고 한쪽에서는 슈퍼 내로남불이 활개를 친다며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을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탄핵 1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고 따진 바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또 그냥 나온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 먼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당장 아니면 조만간에 풀려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팩트체크 시간에도 짚어봤는데요. 당장 석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재판부가 법에 명시된 구속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예. 그럼 이 날짜가 지나면 풀려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또 국정원 특활비, 또 공천 개입 이렇게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형이 최종 확정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입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 박 전 대통령 측도 또 검찰 측도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구속 기한이 끝나면 예. 4월 17일부터 2년 그 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재판이 늦어져도 최소한 2년 동안은 계속 구속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전 예. 대통령은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된 기결수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픽이 나가는 것처럼 최근 여러 공식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나 또 원내대표 등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뭐 이런 예.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사면도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사면 대상이 되려면 그 대상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끝나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니까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당대표, 신임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또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건지 의문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뭐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 요건을 따져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당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이어가는 건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판 과정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8월에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부과가 선고가 됐고요. 네. 또 앞선 1심보다 이제 형량은 1년 늘고 벌금은 한 20억 원 는 거 아닙니까? 네. 대법원도 지금 이 부분 잘 들여보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판결에서는 뇌물 액수가 쟁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을 모두 지난달에 전원 합의체에 올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까지 모두 모여서 판단을 하는 이 전원 합의체에서 이 세 사람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건데 서로 뇌물을 뭐 주고받고 이런 관계로 엮여 있어서 예. 이런 식으로 혐의가 상당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관심 집중되는 게 이게 같은 상황을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하급심 재판이 결과가 어긋나지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해준 그 액수 부분이 특히 이제 좀 차이가 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엇갈려서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게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것, 이게 삼성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뇌물로 보는 그 큰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비용뿐만 아니라 말 구입비까지 뇌물로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이유로 말 구입비는 빼고 최순실 씨 회사인 이 코어스포츠로 입금된 36억 원 가량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열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서는 재판부는 말 구입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뇌물 액수를 7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말 소유권 자체는 삼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최순실 씨 측이 마음만 먹으면 말을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에서 또 주목할 부분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그걸 위해서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걸 재판부가 인정했던 부분인 거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개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야당은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3월 임시국회는 이렇게 먼저 청문 정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망사가 됐다. 무자격 장관 지명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렀습니다. 국회의원인 박영선 후보자와 진영 후보자에게는 주로 전문성을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상임위별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과거 사드 배치 관련 언급 등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대기업 사회이사 경력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낙마를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는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3월 마지막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간신히 연 3월 민생국회에도 곳곳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봄바람을 느껴볼 수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오랜만에 곳곳이 봄나들이 객으로 북적였는데요. 이런 선물 같은 주말, 서울은 3주 만이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고궁을 찾은 나들이객, 입가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한복 차림은 봄 햇살 아래 더 돋보입니다. 주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된 건 지난달 17일 이후 3주 만입니다. 오전 한때 일부 내륙 지방에선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점차 떨어져 낮 2시 이후엔 전국 모든 지역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날씨도 포근해 명소나 유원지는 나들이객으로 붐볐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레일바이크는 파란 하늘 아래 달렸고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 외출도 못하고 깝깝했는데 이렇게 좋은 공기 나와가지고 상쾌하고. 부산 수변공원도 산책에 나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항상 실내만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미세먼지도 약해졌다 해가지고 오늘 바닷가도 찾아오고. 연일 뿌연 먼지에 갇혀 지내던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한숨 돌린 주말이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늘 오늘 같으면 좋겠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또 오면 아이들 마스크는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른들보다 신체 능력은 떨어지는데 호흡량은 또 더 많아서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여도 아이들에겐 훨씬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성인과 어린이의 호흡수와 호흡량 차이를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호흡을 빠르게 했을 경우 호흡수는 기자가 분당 85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10회였습니다. 분당 호흡량은 각각 123리터, 63리터였지만 키와 체중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아이가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흡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유아나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호흡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도 있고 따라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3년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몸속 환경 유해 물질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영유아의 소변에서 미세먼지의 주성분인 독성 물질 플루오렌이 1리터당 500나노그램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성인에게서 검출된 320나노그램보다 56%나 많은 양입니다. 미국 성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영유아가 2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높고 행동 특성 때문에 몸속 유해물질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각종 폐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폐는 모두 16세에서 18세까지 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 시기에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가스나 입자에 노출이 되면은 폐 성장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보건용 마스크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또 다른 서울 강남의 대형 클럽 아레나의 탈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가 600억 원대 탈세를 주도한 단서를 잡고 국세청에 고발해달라고 했는데요.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줬다고 속여서 탈세를 하고 또 세무조사가 들어오자 로비도 시도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유명 클럽 아레나입니다. 경찰은 국세청 고발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이 클럽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세 금액은 약 260억 원.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탈세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 등을 부풀리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클럽 측이 전직 세무공무원을 통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클럽의 실소유주로 보이는 강모 씨가 탈세와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강 씨는 강남에서 10곳이 넘는 클럽과 가라오케를 운영하는 유흥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정식 수사를 위해 국세청에 강 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 돈 170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 돈으로 고급 수입차와 부동산 등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직원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이거 뭐지 몰라서 그래?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강요합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음란물 유통, 직원 폭행, 마약 흡입 등 10개에 이르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회사 돈 170억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 회장 본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업체를 팔아 생긴 40억 원 등 회사 돈 170억 원을 직원들 명의로 차명 통장을 만들어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 돈을 부동산이나 고급 수입차를 사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회계 담당자가 처리해 잘 모른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학교 재단과 학생회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던 학생이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교내 행사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교직원까지 폭행했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CCTV 화면을 확보해서 보니 정말로 폭행이 있었는지는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법원도 폭행이라고 보기 힘들고 퇴학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학교는 이 학생의 복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행정 절차에 대해 항의하던 건대 글로컬 캠퍼스 4학년 김진규 씨가 교직원 정모 씨에게 다가갑니다. 왼팔을 붙잡자 정 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니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1분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실랑이를 이어갑니다. 건대는 김 씨가 교직원을 폭행했고 재단 비리와 학생회 선거 관련 시위를 과격하게 해서 총장 선거 등 교내 행사를 방해했다며 퇴학시켰습니다. 아들 같은 애한테 잡혀서 넘어져서 그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팔을 가볍게 당겼는데 정 씨가 자해하듯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겁니다. 또 김 씨의 시위가 학교 행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퇴학이 가혹하다면서 지난달 15일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승소한 김 씨는 학교에 복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학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니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취직을 하고 정상적으로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퇴학 처분이 과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학교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아냥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당시 김 씨의 행동이 교직원들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건데 어떤 문제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과하다,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했지만 항소 이유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겠죠. 퇴학까지 내린 학교의 조치는 솔직히 과했다고 털어놓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2심 재판이 이어지면서 김 씨가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진 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개인 변호사였다가 트럼프의 성추문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한 마이클 코언이 서로 거짓말쟁이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코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 하원은 대통령의 10년치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내게 직접 사면을 요청했고 나는 노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언은 트럼프의 또 다른 거짓말 세트라고 반박하며 서로 거짓말쟁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코언은 지난달 27일 미 하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바 없고 해주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언은 한때 트럼프의 측근으로 불렸으나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의 수사망에 몰리자 트럼프의 성추문 등을 폭로하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코언은 1심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현지 시간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코언을 신뢰했고 트럼프는 35%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10년치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야권의 세금 보고 자료 요구를 거부해온 트럼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가급적 식사할 때 광어회를 선택해달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소셜미디어로 광어회를 홍보하면서 한 말입니다. 덕분에 한 홈쇼핑에서 팔던 광어회 세트는 한때 동나기도 했는데요. 국민 횟감 광어에 무슨 속사정이 있길래 장관까지 나선 걸까요? 송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에 난데없이 광어 사진과 소개글이 올라왔습니다.
닷새 뒤엔 한 홈쇼핑의 광어회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반마리 세트 8,900원, 싼 가격에 택배비도 무료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판촉에 나선 건 광어값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산 광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입맛의 변화입니다. 연어나 방어 등 다른 횟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입산도 늘었습니다. 반대로 광어 양식장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국민 횟감으로 불리며 고급 어종으로 꼽히던 광어가 흔한 생선이 됐습니다. 대형마트도 이달 중 할인 행사를 할 예정이라 판매량은 반짝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소비 증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어 양식을 하는 곳에서도 다른 어종으로 일정 부분을 좀 바꾸고 양식장들을 자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공급 조절이 필요한 부분. 달라진 소비자 취향에 맞춰 광어 양식업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지난달 연말정산 환급금 받은 직장인분들 많죠. 그중 절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나온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최대 50만 원을 돌려받는데요. 정부가 이 혜택을 줄이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러자 사실상 세금을 더 내라는 것 아니냐며 사흘 만에 7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운을 뗀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5%는 과세 대상에서 빼줍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9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데 1인당 평균 24만 5천 원씩 세금을 덜 냈습니다. 전체 연말정산 환급액의 절반이 신용카드에서 나온 셈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초 3년만 하기로 했던 건데 기한을 8번 연장해 20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다시 기한이 닥치면서 폐지나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1년에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49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시작한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6,8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런 여론 부담에 정부도 당장 폐지하기보단 대중교통 추가 공제를 없애는 등 혜택을 줄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경찰에 신고해놓고는 사례금에 넘어가 도망가도록 도와준 택시 운전사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운전사는 지난해 5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차량을 112에 신고했지만 사례금을 받기로 하곤 음주운전자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등 도망치는 걸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온 13살 대만 어린이가 경찰관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제 오후 시내버스에서 잠이 든 이 어린이는 부모가 깜빡하고 내리는 바람에 버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아이를 찾아달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버스 기사에게 연락해 버스 차고지에서 1시간 만에 부모와 함께 아이를 찾았습니다. 전국 혼란과 경제난에 빠진 베네수엘라 전국 23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서 현지 시간 7일부터 대규모 정전이 2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학교들은 휴업에 들어갔고 일부 기업은 직원들의 출근을 중단시켰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등은 자체 비축 전력으로 운영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사상 첫 유인 캡슐 크루 드래건이 현지 시간 8일 대서양 공해상에 안착하는 방식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약 180kg의 보급품을 전달한 크루 드래건은 6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는데 미국 항공 우주 매체들은 스페이스X가 유인 캡슐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고향이 사라졌다. 예, 사진으로 보니까 어제 있었던 개각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개각 발표에서 과거와 좀 달랐던 점이 있는데 바로 고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어제 청와대가
공개했던 공개 그 프로필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일단 왼쪽에 보시는 게 지난 1월 초에 예.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급입니다. 자,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 충북 청주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발표했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조동호 과기부 장관의 경우에는 출생 연도만 있지 충북 청주 뭐 이런 식의 어떤 고향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어제 발표된 내용이라는 거죠. 나머지 6명도 똑같습니다. 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정도, 그다음에 경력 정도만 나와 있군요. 보통 이제 장차관급 인사 발표를 할 때 뭐 나이나 고향, 학력 같은 거 기본 요소처럼 이렇게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설마 실수로 빠뜨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좀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출신 지역이라는 게 객관적이지가 않다. 사실상. 또 출생만 하고서나 다른 곳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끌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실제 태어난 곳보다는 자란 곳 중심으로 고향을 좀 삼겠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인데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원칙을 만든 거군요. 예. 근데 참고로 그 고향이라는 그 사전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시면 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 두 가지 예. 개념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그 5어 개념이 아니라 엔드 개념입니다. 예. 고향의 정의는 그렇고 출신 지역이란 정의를 뭐 새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뭐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물리적으로 본인이 태어난 곳, 그 지역을 출신 지역으로 해온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은 뭐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앞으로 인사 발표할 때 이 새로운 지침이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당장 지난해 2월 예. 김의겸 신임 대변인을 지명할 때도 이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을 전북 군산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시설 썼던 자신의 칼럼에서는 내 고향은 경북 외관이다. 서글픈 내 고향 경북 외관이라는 실명 칼럼을 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도대체 뭐가 고향인 거냐라고 상당히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설명하기를 본인 스스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전북 군산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논란이 일었는데 자, 그렇다면 고향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뭐 출신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그때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런 논란은 김의겸 대변인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난 곳과 뭐 자란 곳이 다른 경우는 많이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의도적으로 고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뭐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뭐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정치권에서는 고향을 여러 곳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팔도인 고향인 사람 상당히 많은데 자랑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표를 호소하기 위해서 표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 고향 때문에 화제가 됐던 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늘 저희 지역에서 하는 말이 동작에서 태어난 충청의 딸 호남의 손녀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고향이 영암이신데요. 예. 그런데 정부 개각 이런 정치인들보다 정부 개각을 경우에는 정권이 지역 안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향을 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번에 행안부 장관에 됐던 진영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전북 전북 고창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서울 용산에서 삼선했던 서울 사람인데 그런데도 부친의 고향인 전북 고창 출신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에서 호남 출신이 적다는 것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 칼럼도 나왔었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의 경우에도 서울이 고향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전북 전주다 이런 식의 바꿔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였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출신 지역 이야기를 할 때는 태어난 곳과 살았던 곳을 병기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좀 검토해 볼 만하다는 얘기 있습니다. 역시 또 뭐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고향과 관련된 논란, 뭐 고향을 굳이 물어보고 따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치권에 정착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탄핵을 기다렸다. 김무성 의원이 오늘 중앙선대위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기다렸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자, 2016년 11월이었던 거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탄핵으로 가느냐
뭐 하야를 하느냐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당시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구 여권에서는 탄핵 직전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라고 방침을 정하고 이듬해 4월 하야 또 6월 대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청와대를 찾아갔는데 이제 김무성 의원에 따르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정 대표,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자, 정 대표가 그러면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가결된다라고 얘기하자 박 대통령은 이미 나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청와대는 광장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탄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김무성 의원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조금 그러면은 그때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 소추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결이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반격을 하겠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여론이 좀 바뀔 것이고 반격을 하겠다. 그런 전략이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무성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헌재로 가면 100% 기각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들을 좀 되돌려 보면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른바 지연 전술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상당히 세를 높이면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반발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탄핵 선고 자체를 늦춰야 된다. 또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른바 유언비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런 우여곡절들을 거쳐서 결국 3월 10일 탄핵이 결정이 되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자, 왜 탄핵 기각을 확신했나? 자, 탄핵 기각을 확신한 듯 박 대통령 말을 잃었다.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그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뭐 많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탄핵 2년, 이제 내일이면 이제 탄핵이 결정된 지 이제 2년입니다. 또 3년 되고 4년 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이청용이 리그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3년 3개월 만에 터진 값진 골인데요. 부상, 대표팀 탈락 그리고 소속팀 방출로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청용. 31 적지 않은 나이에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오른쪽을 파고든 로베르트 테셰가 중앙으로 찔러준 공. 골문 앞으로 돌진하던 이청용이 오른발로 툭 차 마무리합니다. 고음의 5경기 무승 행진을 끝낸 결승골. 그러나 이청용에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데뷔 6개월 만에 터진 첫 골이자 유럽리그에서 39개월 만에 기록한 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이청용은 좀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부상에 시달리고 대표팀에 불리지 못하고 또 잉글랜드에선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다 방출. 악재가 겹쳤지만 이청용은 독일로 팀을 옮겨 유럽 무대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은 아시안컵에서 베테랑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리그로 돌아와 3년 만에 골맛까지 봤습니다. 이청용은 이날 득점 외에도 가벼운 몸놀림으로 상대 수비를 헤집었고 정확한 패스로 공격에 물꼬를 텄습니다. 30대에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꿈꾸는 이청용. 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을 떠난 기성용 구자철과 달리 은퇴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부활의 신호탄이 된 리그 첫 골은 11일 새롭게 발표되는 축구대표팀 승선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대신 강한 비바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틀 전 큰 눈이 내린 강원 산간은 내일 밤 또다시 눈이 올 걸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해안은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일부 지역에선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남 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최고 50mm, 충청과 강원 영동 5에서 20mm, 서울과 경기는 5mm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최고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세차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 동해안은 바람이 최고 초속 16m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목요일 오후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깨끗이 씻겨 내려가 월요일까지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